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이번 강의는 근무 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2004년, 저는 어떤 정부기관에서 일하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저는 더 이상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돼서 들떠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주 4일 근무제를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노동시간이 줄어도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고 월급과 고용 안정성이 유지되고 회사도 매출과 수익이 줄지 않고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면 아무도 노동시간 감축을 반대하지 않겠죠.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줄어드는 노동시간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연 주 4일 혹은 주 4.5일제 근무제는 해볼 만한 일일까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나라에서 노동시간이 지속해서 줄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제법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한 직업입니다. 대형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잠을 자지 못해 힘겨워하는 전공의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과연 환자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1984년 3월 4일 리비 지온이라는 18살 대학생이 독감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뉴욕의 한 병원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주당 100시간에 이르는 경무에 시달리던 의사들에게 배정되었지요. 36시간 연속 근무로 피곤에 쩌든 그들은 리비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 진통제인 데메레를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리비는 나르딜이라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데메롤과 나르딜은 교차 반응이 생겨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의료진은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교차 반응으로 인한 리비의 발작이 별거 아닌 과민 반응이라고 추정했죠. 그래서 전화로 리비를 침대에 묶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녀는 침대에 묶인 채로 죽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의 경무가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확신한 그녀의 아버지 시드니 지온은 그날로 추사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꽤 유명한 변호사였던 그는 의료진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소위 리비 지온법을 뉴욕주에서 통과시킵니다. 사건이 생긴 후 5년이 지난 1989년이었습니다. 주당 80시간 근무 법칙은 2003년까지 모든 주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많이 늦은 2016년 소위 전공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과에 따라서 주당 130시간도 일하던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 이하로 제한했죠. 여러분, 주당 130시간의 근무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는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하루 평균 18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이 아닌 사실상 고문입니다. 주당 80시간도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남은 6일을 하루 평균 13시간 일하는 강도 높은 근무이지요. 이런 살인적인 근무는 사실 인권의 문제이지 단순히 노동 생산성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종합병원 의사들의 경무가 환자 치료 성과에 악영향을 줄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추론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의 일하는 시간과 환자의 치료 성과를 연구한 31개의 논문을 종합해본 결과는 좀 의외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을 때 실제로 의사들의 실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자의 주요 경과, 그러니까 사망이나 주요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든 잘 완수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의사의 숙련도가 빨리 상승할 수도 있겠지요. 자명할 것 같은 의료진의 노동시간 감소의 효과도 정밀하게 조사해보면 예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제도 변경의 효과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법의 적용은 회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공기관과 큰 사업체, 직원 1000명 이상 된 큰 사업체부터 먼저 시작하고 점차 규모가 작은 사업체까지 적용되었지요. 정책의 순차적인 적용은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위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실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 차이를 측정하는 기법입니다. 2006년 초를 기준으로 보면은 300명 이상 사업체는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 반면에 그 이하의 규모의 사업체는 아직 44시간이므로 이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2019년 숙명여자대학교의 박우람 또 박윤수 교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 5일제 도입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그림은 주 5일제 도입 이후에 월 평균 노동시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노동시간은 정책 도입 이후에 월 평균 약 6시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이 노동시간의 감소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즉 시간당 생산성, 그리고 몇 시간 일하는가, 즉 노동시간,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는데도 전체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노동시간이 대략 한 3% 줄었는데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5% 정도 상승해서 전체 생산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시간의 집중도가 올라간 결과입니다. 노동시간 감소의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학교 안태현 교수는 노동시간 감소 이후 운동시간이 늘고 흡연이 줄었음을 보였습니다. 또 서울대 이정민 교수와 이용관 박사는 산업재해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노동시간 1시간 감소로 산업재해가 약 8%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자리 추가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규 고용이 2.3%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국외 사례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용 창출을 기대하면서 1982년도에 노동시간을 약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였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들은 노동 생산성 증가로 임금이 늘어나고 그렇기에 추가 고용에 대한 필요가 줄어서일 것입니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으로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정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최대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서 최대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됐습니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52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 될 만큼 법은 강력합니다. 이 법도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 또 7월부터는 50명 미만의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도입하였습니다.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제도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주 5일제는요, 연장근로의 비용을 상승시켜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반면에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의 총량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에게 일하지 말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정책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지 회사와 국민의 일상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조정하는 구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주 69시간 제도의 요점은 주 69시간을 근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69시간 제도가 반대에 부딪힌 것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과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191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입니다. 유럽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은 1300시간에서 1600시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평균 출퇴근 시간이 58분, 약 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결국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주 5일제처럼 주 4일제도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 4일제를 도입한 뒤에 노동 생산성이 유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충분히 올라가서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한다면 주 4일제는 우리 사회에 곧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 시간이 20%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20% 넘게 증가해야 됩니다. 줄어든 노동 시간을 보상할 만큼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생산성 그리고 또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주 4일제 도입은 원하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줄어든다면 기업은 주 4일제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주 5일제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주 5일 일하고 월급이 더 높은 직장 혹은 주 4일 일하고 월급이 낮은 직장이 동시에 존재하겠지요.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뽑아야 하는 기업의 처지에서는 노동자가 고임금 주 40시간과 저임금 주 32시간 가운데 무엇을 선호할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좋은 노동자가 후자보다 전자를 선호한다면 기업은 주 4일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미국의 시카고 연방은행 김현섭 박사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호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실험을 통해 연구하였습니다. 비정부 기구와 협력해서 에티오피아의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는 회사를 세우고 고졸 이상 여성을 자료 입력 요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한 도시의 2만여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71개 마을 주민에게 주 40시간의 직장과 주 20시간의 직장에 근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동일하게 설정했죠. 이렇게 해서 선발된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을 매일 측정했습니다. 주 40시간과 주 20시간 직장에 지원한 사람 수는 비슷했지만 그 능력은 주 40시간 직장 지원자들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도 시간당 생산성의 차이가 상당했죠. 이 그림의 파란색 실선은 주 40시간 직장 노동자, 붉은색 점선은 주 20시간 직장 노동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 차이가 대략 한 50% 이상의 굉장히 큰 차이였습니다. 이 연구는 생산성 높은 사람들이 고임금 주 5일 직장으로 모이고 생산성 낮은 사람들이 저임금 주 4일 직장으로 분포될 현상을 예측하게 합니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는 저임금 주 4일 회사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더 낮아지고 생존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인 의사, 변호사, 금융업 종사자 등은 대개 고임금이고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장기간 연마해야 된다는 특징도 있죠. 결론적으로 주 4일제가 성공하려면 평균적인 회사들이 주 4일제 전환 이후에 노동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업종과 회사 규모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간 감소는 기술 발달로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 4일제 혹은 주 4.5일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정하는 것은 정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직관만으로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시범 사업이 필요합니다. 가령 회사를 무작위로 선발해서 절반은 주 4일제, 또 절반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보는 것입니다. 굳이 강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 회사들을 주 5일제 회사와 비교해서 여러 제도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삶의 질, 산업재해 변화율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지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과학적 증거를 쌓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이해 당사자가 수긍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논란을 해소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